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고려사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고려의 역사를 정치적인 변화 과정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봤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고려 시대를 좀 통으로 살펴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려의 사회와 고려의 종교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과정에서 꼭 어떻게 보면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고려 시대만의 독특한 특징은 무엇이 있느냐, 요걸 찾아내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이전 시대였던 삼국시대와 남북국시대, 그리고 이후 시대인 조선시대와는 이 고려시대가 어떤 점에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삶의 모습에 독특성이 있었는지, 요걸 찾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수업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은 고려시대의 신분제도를 살펴보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고려의 신분제도를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는 깔고 가야 될 전제가 조금 복잡하기는 해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자, 기본적으로 고려의 신분제도는 우선은 법제적으로는 양인과 천인으로 구분되는 뭐다? 양천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두 가지 신분이 있는 거예요. 양인, 즉 자유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천인, 즉 비자유민들이 있습니다. 천인이라는 건 천한 사람들이라는 뜻이겠죠. 자, 이 천인 비자유민 같은 경우는 대부분 뭐였다? 노비였다 라고만 정리를 해두시면 일단은 깔끔하게 고려시대의 기본적인 신분제의 틀은 우리가 이해를 하셨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고려시대 같은 경우는 여기에 조금 더 복잡한 전제가 하나 더 깔립니다. 뭐냐면 이 양인들. 자, 살펴보시면 이 양인 같은 경우는 자유민으로 납세와 군역의 의무를 졌고요. 그 다음에 관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어느 시대에나 양인에 대한 기본적인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일반 자유민들. 자, 그런데 이 양인 같은 경우는 다시 관직 등 국가의 직역을 맡은 정호와, 자, 새로운 무언가 구분이 생겼죠. 자, 그리고 이 직역을 맡지 않는 백정으로 구분이 된다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고려시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양천제긴 한데 이 양천제의 양인 내부에서도 국가의 직역, 관직과 같은 국가 공공 업무를 통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고위 관직들 말고도 국가를 위해서 필요한 인적 자원들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 모든 인적 자원들을 정호라고 아예 따로 구분을 해서 관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정호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국가 공공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직역이 없는 백정이라는 존재를 또 구분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백정을 보시면 뭐냐면 정호와 달리 특정한 직역이 없는 계층이라는 뜻인데요. 요 말 자체가 그걸 의미를 합니다. 흰 백자가 아니다, 없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정호가 아니라는 뜻이겠죠. 자, 대부분은 일반 농민을 가리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들 말고도 상인이라든지 아니면 수공업자들이 존재하긴 했지만 고려시대에는 여전히 농업이 중심이 된 사회였기 때문에 국가 공공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대부분의 존재들은 일반 농민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일반 농민들 말고, 백정들 말고 국가를 위해서 무언가 일을 하고 있으면 전부 다 정호라고 구분을 해서 국가 차원에서 관리를 하는 시스템이 고려시대에는 있었구나.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국가 공공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존재들이 정호이다 보니까 이 정호들은 거의 대부분 사회 지배층이 되겠죠. 무슨 얘기냐? 법제적으로는 양인과 천인만의 구분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사회적으로 지배를 하는 지배층들이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지배를 받는 피지배층들이 존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피지배층들 같은 경우는 당연한 얘기지만 일반 농민이었던 백정이나 아니면 공장, 수공업자들 왼쪽에 있죠. 그리고 상인들, 그 다음에 우리 조금 이따 배울 특수행정구역의 주민들이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원래부터 당연히 비자유민인 대부분의 노비들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배층들 같은 경우는 양인들 중에 거의 대부분의 정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정호들 중에서도 실제 권력을 가진 고위 관직을 차지하는 존재들이 있을 거고요. 그런 사람들 말고 행정적인 실무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그보다 좀 낮게 그 실무를 보조하는 업무를 하거나 아니면 국가 방위를 위해서 직업군인으로 활동하는 사람들, 이런 존재들이 또 있겠죠. 정호들 중에서도 약간은 중하류층, 요 사람들이 또 구분이 되기도 합니다. 자, 요걸 우리가 살펴보려면 지배층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지배층의 상위에는 대대로 고위관직에 진출한 누가 있었다? 문벌이 있었습니다. 자, 이 문벌 같은 경우는 왕실이나 다른 문벌관과 혼인하여 권력을 독점하였고 과거나 음서 등으로 관직에 진출하게 됩니다. 즉, 요런 존재들이 기본적으로 사회에서 제일 꼭대기를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들 같은 경우도 당연히 양인이고요. 법적으로는 양인들 중에서도 거의 대부분 다 정호일 겁니다. 왜냐하면 대대로 뭘 차지하고 있으니까, 관직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정호들 중에서도 고위관직을 독점을 하고 사실상 자기들끼리 혼인을 하면서 하나의 바운더리를 만들어낸 세력들이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들을 뭐라고 부른다? 문벌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자, 이들 같은 경우는 일을 하잖아요.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죠. 직역을 하죠. 이 직역의 대가로 받는 전시과라는 토지가 있습니다. 이 전시과라는 토지뿐만이 아니라 약간 소량이긴 하지만 녹봉도 받아요. 월급 비슷하게. 그리고 당연히 대대로 물려받은 재산을 통해서 엄청나게 호의호식하면서 사는 모습들을 보여줬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역사적 인물들이 이 문벌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지배층들 하위 그룹들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국가의 직역을 담당하는 정호들은 범주가 되게 넓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고위관직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 말고도 다양한 행정 업무나 그 행정 업무를 보조하는 업무, 그리고 직업적인 군인, 그리고 지방에서 활동하는 수많은 사람들, 국가를 위해서 활동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정호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지배층의 하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들 같은 경우는 향리, 직업군인, 서리 같은 존재들이 있는데요. 이 서리 같은 경우가 행정 보조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가리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뭐랄까 정책을 집행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게 고위관료라고 한다면 그들을 보조하는 업무들이 이제 서리라는 존재들로 구분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들도 대대로 직역을 세습을 합니다. 아, 이들 돈은 아니죠. 정확하게 문벌들 같은 경우는 물론 대부분 고위관직들을 이제 세습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겠지만 그것도 결국에는 자기 능력으로 나중에는 얻어낸 거예요. 과거라든지 아니면 과거로 이제 관리가 된 후에 승진을 계속하니까. 근데 이 지배층 하위에 속해 있는 향리나 직업군인이나 서리 같은 경우는 뭐냐면 아예 그 집안이 특정한 업무를 대대로 세습하면서 이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표현 구분하셔야 됩니다. 직역을 세습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당연한 거지만 직역을 세습하니까 그 대가로 이들도 전시과라는 토지를 받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문벌들도 전시과라는 토지를 받는 이유는 뭐냐면 고위관직을 갖고 이 고위관직으로서 활동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문벌들 같은 경우는 고위관직을 대대로 아예 어떤 직을 세습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고위관직이 문하시중이라는 자리였거든요. 이 당시에 뭐 국무총리 비슷한 거겠죠. 지금의 이 문하시중 자리를 그 아들이 이어받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 근데 아예 진짜 아버지가 아들한테 물려주는 게 아니라 결국엔 그 아들이 하위관직부터 서서히 올라오는 거겠죠. 근데 이 당시에는 가문 좋은 세력들이 훨씬 더 잘 진출을 하다 보니까 문벌이라는 하나의 바운더리가 만들어진 거고요. 자, 그런데 그런 고위관직들 말고 향리나 직업군인이나 서리 같은 경우는 진짜 아예 정해지면 그대로 쭉 대대로 물려받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성남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리 성남에 살고 있으니까 성남에서 근무하고 있는 향리라고 한다면 내 아들도 성남에서 근무하는 계속해서 향리가 되게 되는 거겠죠. 내 직역을 세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걸 정해놓은 게 정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직역의 대가로 당연히 전시과의 토지를 받고요. 이 토지는 그럼 잘 생각을 해보시면 직역이 세습되면 토지도 세습이 되겠죠. 이런 모습들이 보인다는 거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이런 지배층 하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힘이 있는 세력들이 누가 있냐? 향리가 있습니다. 지방의 토착 세력이자 속현과 특수행정구역의 실질적 운영을 담당하는 세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고려시대 우리 지방제도 할 때 이거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었는데요. 고려시대 같은 경우는 지방관을 파견하는 주현과 파견하지 않는 속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속현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통제를 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 통제를 어떻게 보면 대신하는 존재가 누구냐? 이 속현에서 일을 하는 향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향리들 같은 경우는 지방의 토착 세력, 그 지역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세력으로서
그 지역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연에 있는 향리들 같은 경우는 지방관의 통제를 받겠지만 속현에 있는 향리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주연의 지방관의 통제에서 좀 벗어나서 그 지역을 사실상 어떻게 보면 관리하는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질적인 운영을.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큰 영향력을 행사를 했겠죠. 물론 이 향리들이 한 현에, 한 지역에 한 사람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 향리들이 있고요. 이 향리들도 위계서열이 있겠죠. 이 향리 중 최고위직을 호장이라고 부르는데 이 호장은 특히 특정한 가문이 세습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즉, 그 지역에 진짜 힘 있는 실세가 호장으로서 그 지역 전체를 관리하고 운영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속현이라든지 아니면 관리가 파견되지 않는 특수행정구역 같은 곳에서. 자, 이들도 서로 비슷한 가문끼리 혼인해서 그 지역에서의 기득권을 유지를 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 문벌하고 비슷한데 규모가 좀 작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들 일부 향리, 그러니까 이들 중에 일부 향리 같은 경우는 과거를 통해서, 시험이죠. 과거를 통해서 중앙관직에 진출해서 문벌로 성장하는 경우도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문벌이라든지 이런 세력들이 아예 고정된 어떻게 보면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문벌 귀족이라는 표현을 썼었잖아요.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아마 문벌 귀족이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봤을 텐데 그 귀족이라는 단어가 빠진 이유가 뭐냐면 귀족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혈통이 되게 중요해요. 그 신분을 유지하는데. 그러니까 고려시대에 이렇게 쭉 우리가 신분, 지배층들을 살펴보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혈통이 중요하긴 하죠. 문벌 가문에서 또 그 다음 문벌이 나올 거고 향리 가문에서 향리가 나오긴 하니까. 그렇지만 어찌되었든 이렇게 향리 중에서 과거를 통해서 중앙관직에 진출하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대대로 중앙관직에 진출하는데 성공해서 실제로 문벌로 어떻게 보면 성장하는 가문들이 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혈통이라는 장벽이 완전히 고정되어 있고 고정 불변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귀족이라는 표현이 이 당시 지배층, 최고의 지배층인 문벌을 표현하는데 좀 부적합하다라는 평가가 요새에는 어떻게 보면 역사학계에서 동의를 얻다 보니까 문벌 귀족이 아니라 문벌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문벌과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지배층 하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향리에 대해서 살펴본 거고요.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일반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일반 백성들, 대개는 일반 농민인 백정, 정호가 뭐인 존재? 아닌 존재들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이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생산활동을 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가가 운영되기 위한 기본적인 경제활동에 이 사람들이 뛰어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양인 중 피지배층의 대부분인 농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국가에 대한 뭐가 없다? 직역이 없는 신분층으로 백정이라고 불렸죠. 정호가 아니라는 거. 국가 재정의 기본이 되는 조세, 공납, 역을 부담을 했고요. 이 백정 같은 경우는 양인들이죠. 자, 그러니까 법적으로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합격해 신분을 상승하는 건 당연히 어려웠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도 신분 상승의 기회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일부 백정은 군공, 군사적인 공을 세워서 정호가 되기도 합니다. 자, 아까 정호들의 다양한 종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요. 향리도 있고 지방에서 지방 업무를 살펴보는, 자, 그리고 서리, 중앙에서 행정 보조 업무를 보는 존재들도 있고요. 자, 그리고 직업 군인들도 이 당시에 정호에 속해 있었는데요. 이 직업 군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으로 따지면 일반 병사들이라기보다는 고려시대 정호에 속하는 직업 군인은 일반 병사보다는 지휘관급이라든지 아니면 그 지휘관의 지휘를 보조할 수 있는 부사관급 정도 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반 병사는 아니에요. 일반 병사들 같은 경우는 백정들, 농민들이 이제 군역을 부담하는 차원에서 이제 돌아가면서 군인대 이제 복무를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 중에 전쟁 같은 거 터졌을 때 군공을 세우는 경우가 있겠죠. 일반 백정들 중에, 일반 병사들 중에. 자, 그 사람이 군공을 세워서 직업군인으로서 정호가 되기도 합니다. 요것도 그러니까 백정이 어떻게 보면 신분 상승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고려가 어느 정도의 유동성은 존재를 했다라는 거, 요걸 좀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백정도 군공을 세워서 정호가 되기도 했다라는 거. 그럼 이 정호가 된 백정 같은 경우는 대대로 직업군인으로서 이제
전시과를 받고 그 전시과를 세습을 하면서 직역도 세습을 하고 그 가문 자체가 직업군인 정호가 되는 거겠죠. 자, 이런 거 정호의 기본적인 특징 같은 것들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려시대만의 어떻게 보면 독특한 특성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백정 이외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백정 이외에 기술자인 공장, 수공업자 그리고 상인도 양인에 포함되긴 했지만 백정에 비해서 낮은 대우를 받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대부분의 경제활동의 중심은 농업이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고려시대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 특수행정구역이 존재를 합니다. 특수행정구역. 향이나 부곡 같은 또는 소장처 그리고 역진 뭐 이렇게 불리는 다양한 특수행정구역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이 특수행정구역의 주민들은 양인이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일반 군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뭐 받았다? 차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교육이나 과거 응시, 거주 이전의 제한이 없었고요. 죄송해요. 거주 제한이 있었죠. 제한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교육도 과거 응시도 거주하는 것도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일반 군현민에 비해서 많은 세금을 부담하기도 했었다라는 거. 이런 특수행정구역이 있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 특수행정구역은 우리가 보통은 향, 부곡, 소라고 부르는데 이것들 말고도 뭐 장이나 처, 역이나 진이라고 불리는 지역들도 존재를 했었다라는 거. 요 향, 부곡, 소라는 건 뭐냐면 그 지역 뒤에 붙는 구역 명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성남군, 성남현이라고 불린다고 하면 일반 군현이 되는 거고요. 성남향, 성남부곡, 성남소라고 불렸다면 이건 특수행정구역이구나 라고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각 지역, 그러니까 일반 행정구역이냐 아니면 특수행정구역이냐에 따라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양인들에 대한 대우가 같았다 달랐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위계가 지역별로 또 존재를 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신분제도 마지막으로는 천인에 대해서 살펴보시면요. 노비 살펴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고려 신분제의 최하층을 이루었겠죠. 천인의 대다수입니다. 대다수라는 거 전부 다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추가적인 설명에 다양한 존재들이 있기는 하죠. 근데 이들은 소수였고요. 대부분은 노비였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노비들 같은 경우는 재산으로 간주가 되고요. 당연히 재산이니까 매매, 증여, 상속이 가능하죠. 매매는 사고 파는 거, 증여는 주고받는 거, 뭐 선물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상속은 자식들한테 물려주는 거. 자, 또한 부모 중 한 명이 노비이면 자녀도 노비가 되는 일천즉천이라는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천즉천이라는 건 한 명이 천인이면 곧 그 자식도 천인이 되는 원칙이 적용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 아버지와 어머니가 전부 다 노비이면 그 자식은 소유물이잖아요. 누가 주인이 되느냐? 바로 어머니의 주인이 소유하게 된다는 거. 여기까지만 좀 알아두시면 기억을 해두기가 편하겠죠. 자, 그런데 이 노비 같은 경우는 크게 보면 또 개인 소유인 사노비와 국가 소유인 공노비가 구분이 되기도 합니다. 사노비 같은 경우는요, 또 주인집에 사는 솔거노비와 주인과 따로 사는 외거노비가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극에서 보는 노비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솔거노비인 거예요. 그거 말고도 우리가 확인하지 못한 그런 드라마에서 확인하지 못한 외거노비들, 아예 별도로 사는 노비들도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집에서 땅을 많이 갖고 있으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역,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별도로 사는 노비들이 또 존재를 하는 거예요. 이 외거노비들인데요. 이 외거노비들 같은 경우는 일정량의 신공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일한 대가를 주인에게 바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솔거노비에 비해서는 조금은 어떻게 보면 통제가 약하기도 했다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으니까. 자, 그리고 공노비 같은 경우는 국가기관에서 역을 담당하는 공역노비와 주로 국유지를 경작하는 외거노비로 구분이 됩니다. 이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60세가 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어서 산노비에 비해서는 대우가 좀 나은 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 중에서 조금 보충해 볼 내용들이 있는데요. 직역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 직역 같은 경우는 정호들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되는 거겠죠? 그럼 이 업무에 대한 대가로 뭘 주냐? 바로 전식과라는 토지를 주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식과는 고려의 기본적인 토지제도인데요. 정호인, 문무관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벌들이 차지하고 있는 고위관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무관료, 그리고 군인, 향리 등에게 토지를 주는 건데 그 토지를 직접 주는 건 아니고요. 토지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겁니다. 이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줘서 세금을 직접 이 문무관료나 군인이나 향리들, 즉 정호들이 거두면 그걸로 일한 대가를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 수조권을 지급하는 것이 바로 전시과인데요. 자, 전시과에서 수조권을 주는 이유는 직역의 대가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니까요. 당연히 당사자가 직역에서 물러나면 나라에 반납을 해야겠죠. 자, 그런데 직업군인이나 향리 같은 경우는 이 직역을 세습하죠. 그러니까 수조권도 세습을 합니다. 자, 그럼 문무관료들 같은 경우는 아예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최고이직인 문화시중을 바로 그 아들이 그냥 아버지가 죽는다고 해서 이어받는 건 아니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문화시중 자리에서 누군가 물러나면, 직역에서 물러나면 이거에 대해서 받았던 수조권이 있는 토지를 반납을 해야겠죠. 자, 그런데 반납하지 않는 토지도 있습니다. 뭐냐면 그걸 공음전이라고 불러요. 요 공음전은 좀 독특하게 뭐냐면 오품 이상의 관료들에게, 오품 이상이면 그 당시에 고려에서는 고위 관료들이었거든요. 이 고위 관료들에게 주는 일종의 보너스 같은 추가 수조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 오품 이상에게 주는 공음전 같은 경우는 고위 관료를 되게 우대하는 측면에서 운영을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세습이 됩니다. 세습이 돼요. 이거 같은 경우는 자식들에게 또 물려줄 수가 있어요. 근데 또 이 자식들이 이렇게 오품 이상이 들어온다는 건 기본적으로 문벌 가문에 속하는 인물일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거든요. 거의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이들도 나중에 계속해서 승진하다 보면 또 오품 이상이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공음전 같은 경우는 대대로 세습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 요렇게 기본적으로 국가 시스템이 운영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공음전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특히 지배층인 문벌들의 경제적인 기반으로서 문벌들이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배경이 될 수 있었던 거기도 하겠죠. 자, 그럼 중간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우리가 고려의 사회 중에서도 신분제도만 지금 다뤄본 거예요. 하나 지금 살펴본 거거든요. 되게 복잡했죠. 이 복잡함 자체가 고려시대의 독특한 특성이라는 거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복잡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두 가지만 꼽아보면요. 자, 양인을 정호와 백정호로 구분한다는 겁니다. 국가의 공공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호들을 따로 어떻게 보면 설정을 해서 이 정호들이 맡고 있는 직역을 그 집안이 대대로 세습하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국가 공공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존재들을 확고하게 확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요게 그 당시 정호를 운영하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정호들 중에 고위관직도 존재를 하긴 하죠. 이 고위관직들 같은 경우는 당연한 거기는 하지만 과거를 통과하거나 아니면 음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문벌들이 대개 차지를 했기 때문에 대대로 세습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 문벌들 같은 경우는 그 내부에서 계속해서 변화가 존재를 하긴 했겠죠. 근데 정호를 우리가 기억할 때 그런 문벌들보다도 기억해 둘 건 누구냐면 지방의 업무를 담당하던, 실질적으로 지방을 운영하던 향리나 아니면 국가에서 행정 보조 업무를 보던 서리들, 또는 국가에 어떻게 보면 군대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직업군인들, 이런 직책들 같은 경우는 진짜로 그 직책을 대대로 이어받으면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가문들이 존재했다는 거, 요들을 정호로 특별 관리를 했다라는 거, 특별하게 어떻게 보면 정해놨다는 거, 그걸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려사회의 신분제도의 첫 번째 기억해 둘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식으로 위계관계가 되게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다는 겁니다. 자, 이런 정호가 아닌 존재들을 백정이라고 했죠. 일반 농민들입니다. 근데 이 농민들도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대우가 달랐다는 거예요. 일반 행정구역인 군현에 살고 있느냐, 또는 특수행정구역인 향, 부곡, 소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대우가 달랐죠. 세금도 되게 많이 부담을 해야 했고요. 특수행정구역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위계관계를 계속해서 세분화하고 조금 더 잘게 잘라서 국가 전체를 운영하려고 했던 게 고려시대의 특징이었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두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럼 왜 이렇게 복잡하게 운영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정리를 하면서 쌤이 고려 사회의 되게 독특한 특성은 기본적으로 다양성이 있고 되게 복잡하고 위계 질서가 되게 촘촘하게 새겨져 있다는 것들을 지적을 했는데요. 왜 그럼 이렇게 복잡하게 사회가 운영되었는지,
뭐 머리 아프게 왜 이러냐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건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 시대적인 상황이 그랬기 때문인 겁니다. 자, 우선은 고려 초의 상황을 좀 살펴보시면요. 각 지역마다 일단 인구와 토지의 크기가 상당히 차이가 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지역이라고 묶이는 바운더리가 있을 텐데요. 그 바운더리 내에 묶여있는 한 지역마다 인구라든지 토지 크기가 너무나도 차이가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등한 대우를 해주는 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더욱더 불합리한 측면들이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특히 고려 초 같은 경우는, 신라 말 고려 초 같은 경우는 그 각 지역에 어떤 세력들이 있었냐? 바로 독립적인 호족 세력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독립적인 호족 세력들을 통합하면서 성장한 게 바로 고려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통합에 성공해낸 고려 입장에선 이들을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어르고 달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이 호족들이 가지고 있던 위세에 따라서, 그리고 각 지역의 어떻게 보면 중요성에 따라서 그 지역을 대우해주는 정도가 차이가 존재를 했던 겁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의 제도로 정착이 되면서 고려에 되게 다양하고 복잡한 위계 질서를 만들어 갔던 거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훨씬 더 사회를 효율적으로 이끌 수 있었던 비결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오히려 너무나도 격차가 크고 호족들 간에 아니면 그 지역의 지역 세력들 간의 위세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걸 동등하게 대우해주는 것 자체가 더 비효율적인 측면들이 있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인정하면서 위계 질서를 뚜렷하게 고정시킨 다음에 운영하는 게 훨씬 더, 사회를 운영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수도 있었던 거겠죠. 자, 그걸 위해서 시행됐던 제도가 뭐냐? 바로 본관제라는 겁니다. 위계 질서가 뚜렷한 본관제입니다. 자, 고려 시대에는 가문의 근거지인 본관이라는 걸 중시합니다. 이 본관이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가문의 근거지를 가리키는 말이겠죠. 이 본관을 중시하는 본관제가 시행이 됐는데요. 이 본관제 같은 경우는 태조 왕건이 후삼국 통일 과정에서 각 지방의 누구에게? 호족에게 성씨,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그 첫 글자 성씨를 하사하면서 시행이 됩니다. 이 성씨 같은 경우는 신라시대까지만 해도, 통일신라시대까지만 해도 정말 최고위급의 지배층들, 거의 대부분 왕족들이죠. 이 왕족들 말고는 성씨를 가지고 있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방 세력들 같은 경우는, 호족들 같은 경우는 성씨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았겠죠. 이들한테 성씨를 하사하며 시행이 된 겁니다. 성씨를 하사를 하는데 이 성씨가 어디 출신인지를 명확하게 해주면서 성씨를 하사를 하는 거죠. 그 명확하게 해주는 게 본관인 거고요. 성씨 앞에는 출신 지역을 밝혔는데요. 이 출신 지역이 근데 아까도 고려 초의 상황을 얘기를 했지만 그 당시 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격차가 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출신 지역이 가지고 있는 위계 서열에 따라서 어떤 데는 주현, 어떤 데는 속현, 어떤 데는 특수행정구역 같이 등급이 매겨지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본관 같은 경우는 당연히 등급이 있으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개인의 사회적 지위까지 영향을 끼쳤겠죠. 자, 근데 이 성씨 같은 경우는 호족들이 하사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명망 있는 집안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 당시에 일반 백성들 같은 경우는 성씨를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럼 그들은 자기들을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그냥 그 지역의 본관을 자기 성씨처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성남의 누구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그 지역별의 어떻게 보면 위계 질서를 명확하게 하면서 지방 통제를 강화시켜 나가는 측면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게 요 얘기예요. 고려 정부는 본관제라는 걸 실시해서 위계 질서를 세우고요. 자, 그걸 통해서 향촌 사회를 통제를 한 겁니다. 자,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이 본관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지잖아요. 본관을 떠나서 이주하는 것은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가 됩니다. 자, 그리고 관리가 되어서 개경으로 올라오거나 혼인을 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이런 이동들이 가능했던 거예요. 이 외에는 절대 돌아갈 수 없는 거겠죠. 자, 그리고 관리가 돌아갈 수 없는 게 아니라 이주할 수 없는 거겠죠. 자, 그리고 관리가 중범죄를 저질러서, 이 관리라는 건 중앙의 관료들을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범죄를 저지르면 이 본관으로 보내어지는 귀향형에 처해져 있었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 귀향형을 받은 관리 같은 경우는 중앙 정치에서 소외가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향리들 중에 과거 시험에 급제해가지고
중앙관료로 진출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들 중에서 대대로 어떻게 보면 관료 진출에 성공해가지고 문벌로 성장한 세력들이 있겠죠.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중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본관지로 되돌려 보내지는 귀향형에 처해진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중앙에서 쫓겨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걸 또 다르게 생각하면 지방보다 중앙이 한 급 더 높은 대접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명확한 위계관계가 고려시대에는 계속해서 존재를 했던 거고요. 그걸 지역적으로도 구분을 한 게 바로 본관제입니다. 중앙이 있고 지방에는 주연과 속현이 있고 그거보다 또 못한 특수행정구역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급에 따라서 대접을 다르게 받았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구분을 하면서 사회 구조를 어떻게 보면 구축한 게 바로 고려시대의 특징입니다. 자, 그럼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 고려시대 초의 상황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지역마다 인구와 토지의 격차가 조금씩 줄어들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처음에는 호족 세력들의 어떻게 보면 위계에 따라서 구분을 해냈지만 이 호족들이 향리로 편제를 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각 지역의 경제적인 여건도 비슷해지면서 이 지역 세력의 힘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균등해지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럴수록 요 격차는 줄어들게 될 거고요. 이런 위계관계 같은 경우도 점점 더 개선이 되겠죠. 그 결과 조선시대가 되면 이런 식으로 지역별 격차를 둬서 지역별로 위계질서를 둬서 지방을 통제하는 시스템은 사라집니다. 무슨 얘기냐? 전 지역에 지방관을 파견하는 제도가 조선시대에는 시행이 돼요. 왜냐? 어느 정도 지역 간 격차가 줄어들었다라는 사회적인 배경이 존재하기 때문인 거죠. 고려시대에 꾸준히 이어졌던 경제적인 발전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살펴본 위계질서가 뚜렷한 본관제라는 게 고려시대 내내 확고하게 어떻게 보면 완전히 고정되어서 쭉 시행되었던 건 아니고 그런 것들이 점점 더 변화하는 과정에서 조선시대에 새로운 지방제도가 탄생할 수 있었다라는 거, 그거 나중에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가족관계와 관련해서는 선생님 그냥 요것만 딱 지적을 하고 각자 읽어보는 것들로 정리를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아버지 계통이든 어머니 집안이든 동등하게 가족을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자, 일부 일처제가 일반적이었는데요. 혼인 후에도 전부 다 그냥 신랑 측에서만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신부 측에서 어떻게 보면 의지해서 살아가는 경우도 되게 많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부계든 모계든 동등하게 가족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전통의 가족 질서라고 생각하는 부계 중심의 그런 가족 질서가 고려시대에는 아직 정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 이 당시에는 아직 유교적 가족 질서가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최승로의 시무 28조가 고려시대를 설명해주는 되게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최승로의 시무 28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불교는 수신의 어떻게 보면 도리이고, 자, 그리고 유교는 통치, 국가를 운영하는 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을 좀 구분해서 잘 좀 합시다 라고 하면서 유교 중심의 통치 방식을 제안을 했던 거잖아요. 자, 근데 반대로 보면 수신, 일반 생활, 일상생활과 관련해선 불교가 그 당시에 널리 받아들여졌다라는 거예요. 아직은 유교적인 윤리, 가족 질서가 크게 고려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런 부계와 모계가 동등하게 가족을 이루는 모습이 우리 훨씬 더 제대로 된 전통의 뿌리일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런 것들이 뭐 혼인관계라든지 아니면 상속이라든지 제사와 관련해가지고 쭉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꼭 살펴보도록 하시고요. 그거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고려시대 여성의 지위 같은 경우도 여기 사료에 나오니까 기억을 좀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의 지위가 계속해서 강조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조선시대에는 유교적인 사회질서, 유교적인 가족질서가 정착이 되면서 고려시대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고려시대만의 특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강조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정오 중에 어떻게 보면 지방에서 큰 힘을 가지고 있던 향리의 위상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향리란 고려가 지방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지방에 남아있던 호족들을 행정 실무층으로 재편을 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호족들 중에서도 훨씬 더 힘 있는 사람들은
중앙으로 진출해서 대대로 고위관직을 차지하면서 문벌 세력이 되었겠죠. 자, 하지만 고려의 지방에 대한 통제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자, 속현이 있고요. 특수행정구역이 있는데 이 두 지역에는 지방관료를 파견하지 못했죠. 그만큼 고려 같은 경우는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좀 제한적이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향리, 특히 속현이나 향소부국같이 특수행정구역에 있는 향리들 같은 경우는 행정 실무를 도맡으면서 사실상 지방사회를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었던 거죠. 상당히 힘있는 세력들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들 같은 경우는 향리들 중에서도 과거에 급제해가지고 중앙에 진출하는 경우도 존재를 했다는 겁니다. 향리 중 일부는 과거로 중앙에 진출하여 문벌을 이루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대표적 문벌 가문 같은 경우는 김부식 같은 경우도 있었죠. 이 김부식 같은 경우는 삼국사기를 이제 쓴 사람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서경천도 운동 당시에 이 서경에서 일어났던 반란을 진압했던 대표적인 문벌 세력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개경파. 자, 그런 사람도 원래는 이제 호족 출신이었다는 거 기억을 좀 해두실 필요가 있고, 그만큼 호족들이 그 당시 고려시대에 상당히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요거 잘 기억해 둡시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영업전을 물려받아서 이 영업전이 전식과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려받아서 원래는 서리가 되려고 했다라는 거. 이건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정호들, 향리라든지 아니면 서리들 같은 경우는 대대로 직역을 물려받았다는 걸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자, 근데 이들 중에서 과거에 통과를 하면 고위관직으로 어떻게 보면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거와 관련된 사료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서리가 되려고 했었는데 너무 뭔가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화가 나가지고 나 공부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고위관직 돼서 너 다시 한번 제대로 본때를 보여줄 거야 라고 각오했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그 당시 사회상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료 같은 경우는 확인을 좀 해두실 필요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고려의 사회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 고려의 사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신분제도의 기본적인 특성들, 아까 얘기했던 두 가지 대표적인 특징들을 좀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정호랑 그 다음에 특수행정구역 같은 경우. 자, 그리고 그런 신분제도뿐만이 아니라 지방제도에서도 상당히 위계질서를 강조를 하고 그런 차등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복잡함이 보이기는 하지만 그런 복잡함들이 어찌 보면 그 당시에 훨씬 더 시대적으로 어울렸던 측면들이 있다라는 거. 그게 위계질서가 뚜렷한 본관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가족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유교적인 가족질서가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모습들이 고려시대에는 많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고려시대만의 독특성을 찾아볼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고려의 종교와 사상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봐야 되는데요. 요거는 정말 간략하게 특징만 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불교와 유교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역사인식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자, 우선 불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아까 계속 강조를 했다시피 고려인의 정신세계와 일상생활에는 불교의 영향력이 훨씬 더 컸습니다. 이 당시에는 유교보다도. 자, 고려는 건국 초부터 불교를 숭상하는 정책을 추진했고요. 국가 차원에서 팔관회라든지 연등회 같은 불교 행사를 열어서 국가적인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행사로 거행을 했다는 거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고, 승과라는 걸 실시해서 승려에게 승계를 주어가지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승려들을 관리하는 모습들을 또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신망이 높은 승려들 같은 경우는 왕사나 국사로 삼아가지고 국정 운영에 어떻게 보면 조언을 얻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고려시대 승려의 사회적 위치는 매우 높아서 왕실과 문벌 가문에서 승려를 배출하기도 해요. 자, 우리가 알아볼 인물이 두 명이거든요. 의청과 진룰인데요. 이 의청 같은 경우는 문종, 고려의 왕이었던 문종의 넷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고려시대의 승려의 어떻게 보면 사회적 위치가 되게 높았다라는 거죠. 이것도 전부 다 조선시대에 비해서라는 겁니다. 조선시대에 비해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의청과 우리가 진울을 기억해둬야 되는 이유는 뭐냐?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불교의 특징이 이렇다. 고려시대 불교의 특징이 이렇다는 거고요. 우리가 고려시대 불교의 흐름에서 꼭 기억해둘 두 인물이 의청과 진울인데, 이 두 사람은 그 당시 대표적인 종파 두 개, 교종과 선종을 뭐 하려고 노력했었다.
통합하려고 노력했었다라는 걸 기억하자는 겁니다. 의청 같은 경우는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려고 했었고요. 무신정권 시기, 즉 고려 후반기에 활동했던 진울 같은 경우는 어디 있을까요? 선종을 중심으로 해서 교종을 포용하려고 노력을 했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들 중에 진울이 했던 노력들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불교의 큰 흐름을 이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진울 당시에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포용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면서 이후 고려시대 불교의 명맥을 계속해서 크게 유지를 하게 되고요. 조선시대에는 불교가 되게 탄압을 많이 받거든요. 탄압을 많이 받는 과정에서도 요 진울로 이어지는 쭉 계통들이 명맥을 유지하면서 오늘날 불교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 기억을 좀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노력들이 있었다라는 거, 특히 불교라는 교파 내부에서의 통합을 시도했던 인물들이 둘이 있었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양한 사상이 공존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유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유교 같은 경우는 고려 건국 초부터 국가 정치 이념으로 자리를 잡았죠. 특히 여기 나온 거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통해서 유교 이념에 따라서 통치제재를 정비를 했죠. 누구 때? 성종 때. 자, 요거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래서 수도의 국자감을 정비하고 12목에 그 당시 시행됐던 지방 제도이죠. 경학박사를 파견해가지고 가르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고려 중기에는 이름난 유학자들이 많이 배출될 정도로 유학교육이 상당히 많이 활성화가 됐다는 건데, 요거는 그냥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고려 후기에 새로운 유학의 경향인 성리학이 도입이 되면서 새로운 세력들이 성장한다는 겁니다. 신진사대부들. 고려 공민왕의 개혁 정치를 뒷받침하면서 성장했던 이 신진사대부들 같은 경우는 성리학이라는 그 당시 중국에서 새롭게 들어온 유학의 계통을 통해서 이걸 바탕으로 원간섭기 이후 나타난 정치 경제적 모순을 개혁하고자 되게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자, 그럼 그 당시에 정치 경제적 모순의 핵심은 뭐냐? 이 원간섭기 이후 권력을 잡은 권문세족들이 국가 권력을 자기들 멋대로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유화, 자기 것처럼 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들이 심각한 거에 대해서 성리학을 바탕으로 신진사대부들이 상당히 많은 공격들을 했다는 거예요. 요 내용 우리가 다음 시간에 조선이 개국되는 과정에서 좀 더 정리를 할 거니까 이렇게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신진사대부들이 성리학을 바탕으로 원간섭기 이후 나타난 정치경제적 모순, 즉 권문세족들이 국가 권력을 자기 멋대로 쓰는 현상들을 비판하는데, 그리고 그걸 비판을 통해서 개혁하려고 노력하는데 많이 시도를 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권문세족의 불법행위의 핵심이 뭐냐? 바로 농장입니다. 자기들 멋대로 땅을 엄청나게 늘려가지고 한 지역을 자기 사유지로 만드는 현상 같은 것들이 되게 많이 나타나요. 그게 국가 공권력, 국가 권력을 동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게 그 당시 되게 문제였던 거죠.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데 신진사대부들이 노력을 했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고려시대 도교와 풍수시설 같은 경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사인식 같은 경우는요, 이것도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고려 건국 초기와 고려 건국 후기의 역사 경향들이 좀 다르다는 겁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 시대적인 처해 있던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그 당시 시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주어졌던 과제들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당연히 과거를 바라보는 시각도 규정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자, 그런 것들은 쭉 읽어보시면 알 텐데요. 이 삼국사기와 삼국유사가 가장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고려시대의 역사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요 두 가지의 특징을 좀 비교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삼국사기 같은 경우는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따라서 김부식이 편찬한 사서인데요. 이 유교적 합리주의라는 게 뭐냐라고 생각해 보시면 그냥 간단하게는 말이 안 될 만한 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화라든지 신화 같은 내용들은 역사로 어떻게 보면 기록하기에는 불합리하다라고 판단하는 이런 것들이 유교적 합리주의인데요.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게 바로 삼국사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삼국사기에는 빠진 내용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특히 전해져 내려오는 설화라든지 아니면 역사적인 얘기들이 전해지다 보면 좀 과대 포장이 되다 보니까 믿기 어려운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빠진 내용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 빠진 내용을 채워 넣은 게 어떻게 보면 이련의 삼국유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려 후기에 승려였던 이련이 지은 삼국유사 같은 경우는 삼국사기에서 빠져있는 내용들,
이 유자가 남기다 또는 빠지다라는 의미거든요. 삼국사기에서 빠진 내용들을 또 별도로 정리한 역사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불교와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왜냐면 김부식이 유학자다 보니까 그런 내용도 좀 많이 빠졌겠죠. 불교와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신화나 설화와 관련된 내용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단군과 관련된 설화도 신화도 이 삼국유사에 최초로 등장을 하게 되겠죠. 그런 것들이 어디 정리가 되어 있냐면 쭉 넘어가셔서 여기 49쪽에 3번 문제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다음 자료에 나타난 역사인식이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해보자라고 되어 있죠.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비교해 놓은 건데, 요거 같은 경우는 신라의 시조들이 전부 다 아래서 태어났다라는 거, 이거 믿을 수 없다라는 평가를 해놓은 내용들. 그러니까 삼국사기가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반영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인 거고요. 그걸 이론은 어떻게 보느냐, 삼국의 시조들이 모두 신기한 일로 탄생함은 어찌 괴이하겠느냐, 괴이한 게 아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니까. 이 보통 사람들이 아닌 제왕의 지위를 얻고 탄생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런 신성한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신성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냐 라는 것들을 정리를 해놓은 내용인 겁니다. 삼국유사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어떤 관점에 따라서 역사를 쓰느냐에 따라서 또 다양한 모습들의 차이가 있었다는 거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여기 팔관회가 그 당시 고려의 가장 중요한 국가 행사인데, 이게 기본적으로 불교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행사거든요. 이런 팔관회의 모습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고려의 종교와 사상, 그 다음에 고려의 사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처음에 우리가 수업 시작할 때 강조를 했다시피 기본적으로 우리가 오늘 살펴볼 내용 같은 경우는 고려시대만의 고유한 독특성이 뭐였는지, 그리고 그런 독특성을 보여주는 특징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났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려 사회 같은 경우는 되게 다양한 위계질서가 있고, 이 위계질서에 따라서 구분을 해서 복잡하고 다양하게 운영이 되었다는 거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종교와 사상 관련해서는 그냥 간단하게 불교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통이라고 생각하는 유교적인 사회 질서와는 되게 다른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려시대 역사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수업 듣느라 고생했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